제가 이번 달 발표할 기업은 에코프로이고요. 기업 현황은 제가 오늘 종가를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장중에 잠깐 봤을 때 제가 그 이 기업 분석 숙제할 이번 달 초 그 시점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 11만 7,700원 뭐 그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27%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뭐 오늘 순위는 모르겠지만 약 9위,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조 8,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펀은 약 6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당은 한 0.36%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수는 약 2,470만 주가량 되고요. 그리고 유동 주식의 비율은 71.45%입니다. 동사는 2001년 2월에 주식회사 에코프로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98년부터 환경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유해 온실가스 저감 장치와 또 대기 환경 플랜트 사업을 하였고, 또 2003년부터 2차 전지의 그런 재료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양극 소재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에코프로 BM을 설립하였고, 2021년 5월에 대기 환경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에코프로 HN을 에코프로 HN이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에다 이제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정확하게 뭐 12조 1274억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 당시에 12조 1274억에다가 지분율 46%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하면은 약 2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정도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딱 그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의 양극재 회사가 주로 각광을 받아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가 이 에코프로의 주가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상장 자회사 가치의 성장이 이 에코프로의 가치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분석 포인트로는 일단 세 가지 자회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분석을 한 자회사는 에코프로 CNG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노베이션 쪽은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많이 구하지를 못해서 이노베이션은 오늘은 분석을 못했고요. 일단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했고요. 그리고 전구체는 뭐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커진 시장을 국산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포인트를 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요.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이게 지금 약간 비중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이게 내부거래 제거 등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뜨는데, 어쨌든 전년도의 합계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양극활 물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를 저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전구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열사입니다. 저희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비중이 90%를 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매출을 일으키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제 리튬이온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튬이 또 요새 되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리튬을 분쇄하고 가공하고 또 이제 그 컨버전 해가지고 이런 수산화 리튬을 전환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아니고 정제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뭐 에코프로 HN이 있고 에코프로 CNG가 있는데, CNG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 당시에 작년도에 매출이 좀 미미해가지고 요 위에 매출 비중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사이클링이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이 배터리 탑재 용량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보면은 21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647만 대였어요. 그것도 YOY로 이제 111.4%가 성장을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현재 그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해서 EV 판매 비중이 약 8.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1분기에는 198만 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QOQ로 76.4%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약 978만 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 YOY로 5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36%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이 되면은 이제 전체 자동차 중에서 EV의 비중이 약 22.5%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는 표로 볼 수 있듯이 지금 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률은 살짝 떨어졌지만 이제 이 전체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빨간색 요 부분을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한 것이 요 오른쪽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전기차와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일단은 주행거리 향상이 현재 시장 그 양극재와 배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배터리 밀도와 배터리 탑재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니켈 양극재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 및 대형 이 BEV가 순수 전기차인데, 그 대형 BEV의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용량으로 봤을 때 이 세단 전기차 대비해서 이런 픽업 트럭이나 대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약 50%에서 100%가량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대형 트럭 등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단적으로 이제 모델 S가 100kW의 용량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쓴다면, 이 GM의 허머 같은 경우에는 200kW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인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이제 평균 탑재 용량이 약 14kW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중에서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각국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고 규제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급상승 중인 배터리 수요에 따른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대규모 카펙스 투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런 양극재 기업도 엄청난 카펙스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그 김상진님 질문에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올해
연간 판매량이 뭐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뭐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카펙스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캐파를 보면 2021년 말에는 656기가와트였던 것이 2025년 말이 되면은 2263기가와트가 되어서 약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도 이제 시장 규모도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 52%로 성장을 하고 이 배터리의 캐파도 연평균 한 37.7%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제 이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생산 능력, 이 캐파가 증가하는 것은 셀 스크랩, 이게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그런 찌꺼기 메탈들, 그런 것들을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그 셀 스크랩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폐배터리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스크랩의 증가와 폐배터리의 증가가 이 리사이클링 산업이 개화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스크랩으로 1차 성장을 하고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로 2차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SK증권에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제 표를 가져온 건데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추정을 했어요. 이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제 배터리 캐파를 쭉 이렇게 써 놓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그 스크랩 발생량과 그리고 폐배터리의 발생량을 추정해서 이제 리사이클링에 투입 가능한 물량을 이렇게 추정을 한 표인데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윗부분을 보면은 셀 스크랩 관련한 것 숫자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이게 폐배터리 관련한 숫자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요 그 스크랩 발생량은 일단 셀 스크랩이 전체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 수율이 98%라는 것을 가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수율 98%면 나머지 2%는 뭔가 이제 스크랩이 돼서 나오는 어떤 양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2021년에 스크랩 발생량이 약 4만 톤이었는데, 이게 만 톤, 네, 4만 톤이었는데, 이게 2025년으로 가면은 약 14만 톤으로 아주 급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셀 스크랩은 뭐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양극재나 배터리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이 스크랩의 발생량이 더 증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보통 7에서 10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글로벌리 전기차가 어떻게 판매됐는지를 보면은 이 폐배터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할지를 볼 수가 있는데, 2017년에 글로벌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처음으로 넘었다고 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를 이제 가지고 봤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18년에 7년 뒤인 25년, 그리고 유럽은 이로부터 한 2년, 3년 뒤인 2020년 후반부터 이제 의미 있는 그 폐배터리 대수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를 보면은 계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숫자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 폐배터리 발생량을 이제 톤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26만 톤, 뭐 37만 톤 요런 식으로 톤을 지금 인제 배터리가 회수되는 그 비율이 여기 인제 연도별로 10%, 18%, 26% 요렇게 나아가고, 여기에서 이제 재사용되는 비율은 인제 8%, 11% 이런데, 이거를 2,400 그러니까 2,440 아이고 2,444만 톤을 아 아 2,444톤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요 폐배터리 전체 중에서 인제 10%를 곱하고, 그중에서 인제 리유즈되는 8%는 빼고 92%를 거기다 곱하면 이게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 스크랩은 이 2% 수율, 그러니까
98% 수율에서 나머지 2%를 계산한 요 숫자들이 쭉 깔려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한 걸로 요렇게 톤수를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스크랩의 양이 폐배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나서 26년이 되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폐배터리가 스크랩의 양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셀 스크랩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2차적으로는 26년도 가량 그쯤부터 이제 폐배터리로 성장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아직은 지금 뭐 걸음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사이클링 산업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중국이 이 배터리 산업에도 굉장히 큰 투자를 했고, 이 재활용 산업도 굉장히 이제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일단 자국 내의 배터리 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원재료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재료인 메탈들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메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탈인데요.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중이, 그러니까 이 산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련되는 곳이 있는데, 이 생산 비중을 보시면은 이게 뭐 검은색이 중국이에요. 그 나머지는 호주,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 콩고, 뭐 기타는 아프리카, 뭐 이런 남미 이런 데가 많은데, 이 메탈이 생산 비중을 보시면 이제 되게 중요한 자원인 리튬, 니켈 이런 것이 대부분의 리튬이 호주에서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니켈은 또 이제 뭐 이런 기타 지역이나 뭐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이 흑연만 중국이 한 80%, 77, 8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련이 되는 곳은 또 대부분이 중국이라서 이제 뭐 리튬, 니켈, 뭐 코발트, 흑연 대부분이 한 6, 70%, 뭐 60%, 70% 이상이 중국에서 재련이 되고 있고, 이제 기타 지역에서 재련, 이게 환경오염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원재료가 생산되는 곳이 대부분이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산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재활용 산업을 통해서 이제 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거 뛰어들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좀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좀 같이 보자면, 일단 재활용이 이제 재활용이라는 분야가 있고 재사용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재활용은 이제 이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방전시키고 파쇄하고 열과 화학 처리를 통해서 이제 소재와 금속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재사용은 이 폐배터리 모듈이나 팩 등을 ESS용이나 UPS,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UPS용으로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 필요 설비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것도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부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니, 이제 뭐 필요 설비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기업들이 갖춰야 되잖아요. 뭐 폐배터리 진단 설비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많이 필요해질 거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많이 필요한 장비는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재활용의 효과는 이제 메탈 소재 단위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셀 제조 공정에 재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업체로는 우리가 이번에 상장한 성일 하이텍이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게 리사이클,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좀 내용을 알아야 돼서 제가 좀 간단한 부분만 적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분류하고 분해하고 진단하는 이제 공정에서, 이제 이거는 뭐 배터리가 들어오면은 일단 분류를 쫙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이 공정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 공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공정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쪽인데, 이
이 재활용의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전공정에는 이제 열 처리와 뭐 파쇄, 분쇄 요런 과정이 있고, 후공정은 건식과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공정 세 가지를 좀 보면, 열 처리는 이제 그 유기용매 같은 것들을 배터리 셀에다가 적용을 해서 가열을 하면은 이제 바인더랑 양극 활물질, 또 음극 활물질 이런 것들이 쫙 분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파쇄는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배터리 셀을 분리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블랙 파우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블랙 파우더가 뒤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파쇄하는 과정에서 블랙 파우더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이라는 과정은 이제 파쇄된 소재들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메탈이 1차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이 뭐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메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뭐 이 건식을 거쳐서 습식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식 공정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고, 이제 습식 공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장단점을 보면은, 일단 건식 공정은 고온에서 전해액이나 유기용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또 환원제라는 것을 첨가해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난이도가 쉽대요. 그리고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열을 많이 가해야 되니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거대한 시설이 필요해서 감가상각비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탄소 발생량이 높아서 이게 환경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리튬 수급이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데, 이 리튬과 같이 고부가가치 메탈의 회수율이 낮아서 수익성이 낮은 공정입니다. 그리고 습식 공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처리 공정에서 생산한 블랙 파우더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재활용 메탈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요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그 NCM 배터리에서 이제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요 화합물을 뭐 동시에 하면은 MCP라는 이 전구체의 원재료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그 전구체 생산하는 계열사가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 이 습식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 MCP라는 이 생산물이 이 전구체 생산 공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바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건조 비용이나 운송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원가 경쟁력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습식 공정은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좀 세밀한 조건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 그 좀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메탈의 회수율이 높아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습식 공정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업 동향을 보시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배터리의 재활용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 이제 요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경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원재료 가격 급증, 그리고 이 메탈 생산 지역과 재련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에 따른 이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요런 배경으로 이제 각국에서는 리사이클링 산업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제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재련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높은 중국 수입 의존도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미중 갈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나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 수입처 다변화의 니즈가 좀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 수요량이 2021년에는 8만 톤이었는데 2030년이 되면은
여기는 지금 33만 톤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데서는 지금 50만 톤 넘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리튬이 그리고 나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게 특히나 가공 캐파가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이 리튬을 다시 이 재활용해서 뽑아다 쓰는 것도 굉장히 이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한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 원재료 내재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광산 개발을 하는 포스코 같은 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구체 사업도 우리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뭐 JV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자체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 가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튬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메탈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노베이션을 좀 자료를 많이 못 구해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다음 달에 이제 이런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을 뽑아가지고 이 리튬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 순환 경제는 뭐 이렇게 천연 자원을 통해서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해가지고 뭐 재활용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에는 결국 또 폐기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순환 경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재 업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어 업계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리사이클링과 전구체 제조와 양극재 생산을 모두 내재화한 클로즈드 룹 양극재 제조 공정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이 그룹사 내에서 완성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인제 이 그룹사별로 계열사별로 좀 보시면 에코프로 CNG는 인제 요 리사이클을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셀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재활용 소재를 추출하는 회사이고, 또 인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인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또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서 요것이 인제 에코프로 BM으로 가서 양극재를 생산을 한다. 그리고 인제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 생산 공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아까 전에 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칠했던 MCP라는 거 요게 요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면은 인제 뭐 블랙 파우더를 침출하고 또 폐양극재 자체를 침출하고 여과해서 요게 MCP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어떤 화합물이 나오는데 요 MCP가 바로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가서 요게 어떤 황산화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출하고 분리를 해서 전구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가 바로 공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리튬을 만드는 이노베이션도 이 LS 용액이라는 게 여기에서 인제 침출 여과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게 요렇게 또 바로 옆으로 가서 이게 또 리튬에 컨버전하는 공정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컨버전이 되고 또 건조를 시키면 이게 수산화 리튬이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원재료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을 쭉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인제 에코프로비엠은 내재화를 했고, LNF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화유 코발트와 인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어 그리고 뭐 코스모화학은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내재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회사입니다. 내재화하고 굉장히 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에코프로 CNG가 요 인제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이 계열사인데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경쟁력의 시작이자 끝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현황을 보면은 이 CNG의 그러니까 에코프로 CNG가 포항에다가 이 재활용 공장을 건설을 했고, 건식 라인을 2021년 3분기부터 이미 양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뭐 MCP나 MCP와 LS, 아까 그 이제 그 이노베이션과 머티리얼즈의 원재료가 되는 MCP와 LS 요것을 생산할 수 있는 요 습식 라인은 2021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매출액이 1분기에 80억이었는데 2분기에는 거의 뭐 300억 가까이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놀라웠는데 2분기에는 39%가 됐거든요. 근데 이유는 과거에 구매했었던 저가의 셀스 크랩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구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뭐냐,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그냥 전구체만 들었지 정확히 뭔지 잘 몰랐는데,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선행 물질이다. 이 프리커서라는 말이 뭐 꼭 2차 전지에만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 프리커서라고도 부르고, 이제 양극재의 선행 물질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생산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주요 메탈을 섞고 배합을 해가지고 전구체를 합성을 시킨 다음에 이 전구체에, 그러니까 리튬, 그리고 접착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고온에서 합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을 세척하고 또 불필요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바깥을 이제 코팅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해서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그 메탈의 배합, 요게 전구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구체와 양극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리튬이 들어가기 전이 전구체 자체이고, 이제 그 리튬이 들어가고 후에 뭐 이제 세척 코팅을 한 것이 양극재이다. 그러니까 그냥 양극재가 전구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가 비중이 좀 중요한데,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거의 40%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 내에서는 또 전구체 원가 비중이 한 70%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내에서 전구체 원가 비중을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한 28%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30%에 달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전구체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가 전구체 내재화를 확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구체가 한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갈등이며, 그리고 뭐 그런 미국에 이제 앞으로 뭐 중국산 소재를 쓰는 거는 미국에 뭐 수출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법안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 안정화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자체 기술력 확보하는 측면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합작법인이나 그런 자체 투자가 확대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양극재 회사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내재화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수급 안정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높은 원가 비중 때문이고, 그리고 양극재가 이제 그 연평균 33%로 성장을 하는데, 전구체 수요도 동시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양극재 자체가 전구체니까. 그 양극재 한 단위당 비율이 0.95에서 0.9, 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전구체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양극재만큼 전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극재의 성장성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상의 리스크, 이런 것도 이제 너무 특정 국가에 치중된 원료 조달처가 또 리스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재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방향성, 요건데, 전구체의 구성이 이제 곧 양극재의 특성을 결정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가 뭐 하이니켈로 간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 하이니켈이 이제 뭐 출력, 이런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니켈의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계속 사용을 하는 쪽으로 나아갈 건데, 요런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 그 양극재 공정과는 별도로 전구체단에서도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양극재 기술 방향성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밀도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 방향, 그리고 이 단결정은 제가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소재를 이제 계속 조달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이 배터리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게, 이 원재료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양극재 방향을 계속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트렌드가 정해진 거는 이제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각각의 성질을 보면은 이제 니켈은 전지의 용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은 안정성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코발트는 좀 비싼 광물이에요. 근데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는 있으나 너무 비싸고,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이제 그 원재료 단에서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망간은 이제 그 중간 정도인데, 이제 비교적 코발트보단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성도 좀 높일 수가 있지만, 이게 배터리의 용량을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기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하이니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진 어떤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점점 이 결정에서 크랙이 생기는 그 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안정성이 좀, 그러니까 그 배터리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물성이 아주 우수한 단결정의 양극재 구조가 요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고체 단에서 물성 향상이 계속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국, 그, 내재화를 하고 국산화를 하는 것이 이제 기술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국산화의 선두주자입니다. 이게 작년에만 해도, 지금 정확히 현재 시점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투자가 들어갔는지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전년도 말만 해도 그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캐파가 가장 큰 양극재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은 이제 그 공장 2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공장은 2.4만 톤이 풀 가동 중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장은 똑같이 2.4만 톤인데, 이게 2022년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생산량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산 능력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제 전구체 가격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니켈, 코발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그 이 가격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제 이 공장을 가동을 하는 그 캐파가 늘어나는 것 플러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3분기부터는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이거는 그냥 그 애널리스트가 계산한 거 그대로 들고 왔는데, 뭐 제가 계산할 능력도 안 되고, 이게 뭐 증설 계획과 가동률을 고려해서 추정한 2023년의 실적은 매출액이 1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약 1235억 원, 이제 OPM 11.7% 적용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235억 원인데, 뭐 지금 이 이익에다가 이제 퍼 20배를 적용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면은 약 2조 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 관련해가지고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종희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상장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처는 이게 전량 다 에코프로비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에코프로비엠의 NCM 양극재용 전구체에는 전량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제 미래 생산 능력을 요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제 에코프로비엠하고 인제 1:1 로 요렇게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 에코프로비엠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인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캐파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그렇다고 전량을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할 수는 없고 인제 NCM에만 뭐 대략 50% 정도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2025 년도에 약 15.5만 톤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4.8만 톤이잖아요, 캐파가. 그래서 뭐 15.5만 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데 지금 이 톤당 2,500만 원은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인 2,500만 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시에는 이제 매출액이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 2025 년도에.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Q&A랑 같이 엮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끝났고요. 박찬민 님께서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인제 에코프로빔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입니다. 삼성 SDI에는 주로 NCA를 납품을 하고 있고 SK온에는 NCM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김진영 님께서 그 "투자 아이디어의 실현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인제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3,4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반기 매출을 보면은 이미 2,650억 이 넘었어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뭐 쉽게 5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더 이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470억 원이었거든요. 이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요 회사인데 올해 2 분기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기 매출이 이미 1,658억 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27% 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CNG는 인제 이 기대되는 세 개의 자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 실적은 가장 적은데 인제 반기 기준으로 378억 이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요 에코프로 CNG가 인제 에코프로 그룹 밸류 체인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요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배터리 셀 스크랩과 폐배터리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2026년 그 2024, 5, 6년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희님께서 인제 자회사의 상장 시점 가늠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관사를 선정을 했고 인제 올해 8 월부터 그 IPO를 위한 회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장은 2023 년과 뭐 2024년 그 어느 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 BM이라고 적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매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그 밸류 체인을 쭉 보다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사실 에코프로 계열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또 그 리튬 그 컨버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에코프로 BM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매각설이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 이 매각할 명분이 없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매각설이 왜 돌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인제 작년 말에 7조 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7조 증설 계획이 양극재 4조, 전고체 1.7조, 뭐 리튬 0.9조 이런 식으로 인제 7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기가 겹쳐 가지고 인제 그 '자금을 조달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또 뭐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 뭐 고런 것들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사실 증설을 한다고 이렇게 투자 계획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워 놓고 '아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나 팔래.'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핵심 계열사를 그리고 이게 차라리 좀 뭐 SK나 뭐 삼성이나 뭐 이런 LG 요런 데다가 판다고 하면은 또 말이 그나마 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뉴스 보면 사모펀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특히나 이런 거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상진 님께서 그 에코프로비엠 올해 예상 매출 심상치 않다. 작년이 1조 4천억이었는데 올해는 3배 증가한 4조 5천억이다. 뭐 구체적인 매출처 및 적용 모델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22년에 매출 추정치가 증가한 사유는 그 두 개의 라인이 이제 신규 가동이 시작이 됐어요. 증설을 했었고 이제 신규 가동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캐파가 이제 좀 새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해서 이제 단가 인상 효과가 또 겹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마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재료 급등을 했고 이게 수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협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 증가한 캐파로 인해서 분기 매출이 1조 원이 달성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4조 이상은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K온과 포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셨는데 그 SK온과 포드사가 최근에 합작 배터리 공장인 블루 오벌 SK를 설립을 했다고 해요. 이제 북미 지역에 설립을 할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SK온이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SK온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사가 합치게 된 것 같고, 이제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3사가 공동 투자를 위한 그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자세한 투자 금액이나 뭐 지분율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초기 단계라서 아직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게 나온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